수레에 관하여 211쪽이죠. 이도 또 이상한, 처음 시작할 때 제목은 수레에 관하여지만 또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주로 보면 또 주제는 내가 볼 때는 그 신대륙 그 얘기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처음 시작이 그 원인을 기술하면서 자기들이 사실로 여기는 원인들 뿐만 아니라 스스로 믿지 않은 것도 그것이 창의적이고 아름답게만 하다면 함께 고려해 보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한다. 이렇게 글을 시작합니다. 제목은 수레에 관하여인데, 그것도 또 갑자기 그 밑에 두 번째 줄에 재채기 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관습이 어디서 온 것인지 물을 텐가. 우리는 세 가지 바람을 만들어낸다. 밑에서 나오는 바람은 너무 더럽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딘가 탐식에 대한 비난을 담고 있다. 세 번째 것이 재채기인데, 이것은 머리에서 나오는 것으로 비난할 거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점잖게 맞이하는 것이다. 주위에 보면은 재채기 할 때 그 내쉬는 숨은 신성한 정령이 잠깐 들른 것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얘기가 다섯 번째 줄에 보면 플루타르코스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플루타르코스하고 세네카는 굉장히 높게 평가했다고 그랬죠. 바다를 향해 하는 사람들에게 위장이 뒤틀리는 일이 생기는 원인은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이다. 플루타르코스가 그랬대요. 근데 몽테규가 자기가 그렇게 뱃멀미가 심하였는데 자기 경험상 이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줄에 보면은 두려움은 이따금 담대하지 못한 데서 오기도 하지만 판단력이 부족해서 생기기도 한다.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라서 알시비아데스라고 이제 설명했는데, 알키비아데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알키비아데스. 여덟 번째 줄쯤에 알키비아데스가 장군으로 전쟁에 참여하고, 페르시아 전쟁이겠죠. 페르시아 전쟁일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그 병사로 참전했었는데, 그 도망을 가는데 소크라테스가 그 두루두루 그 동료와 적군을 보면서 용기를 주고, 적군에게는 자기 피와 생명을 뺏으는 자는 비싼 대가를 치르고 말 것이라는 뜻을 보이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무사히 퇴각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알키바데스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보면은, 왜냐하면 마지막 네 번째 줄에 전쟁에서는 이제 무사히 퇴각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왜냐하면 전쟁에서는 흔히 이런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고 홍비백산하는 자들의 뒤를 쫓아가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줄에 보면은, 무작정 거기서 벗어나려고 갈급해 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없다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겁을 적게 먹을수록 위험은 줄어든다라고 하죠. 티투스 리뷰스가 한 말이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뱃멀미는 두렵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멀미 이야기가 또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전에 214쪽의 여덟 번째 줄인가? 나는 이 두려움이라는 정념이나 또 다른 어떤 격렬한 정념의 타격과 일기를 버텨낼 만큼 나 자신이 충분히 강하다고는 느끼지 못한다. 또 다른 어떤 격렬한 정념이 뭐겠어요? 내는 분노 같아, 분노. 그 다음에 오른쪽 줄에 페이지에 215쪽에 열 번째 줄쯤에 마차보다는 가마를 타기가 더 힘든데 똑같은 이유로 물속에서 거친 동료가 일어나 두려워지는 것보다는 평온한 날씨에 느껴지는 움직임이 더 견디기 어렵다. 그 다음에 수레 이야기가 나옵니다. 215쪽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수레를 전쟁에서 어떻게 달리 사용하는지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무한한 다양성을
시간을 아끼지 않고 여기서 이야기해 볼 것이다. 별로 없어요. 몇 페이지밖에 없어요. 이거 이 얘기는. 몇 페이지가 한 페이지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또 마지막에 뭐냐면 그 신대륙의 그 술의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술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그 가마 위에 이제 왕이 올라타고 가고 있는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이 장을 끝내는데 얘기가 좀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217쪽에 보면은 15번째 줄이에요. 군주들이 자신을 그렇게 앞서며 과도한 비용을 들여 자신을 과시하는 것은 일종의 옹졸함이며 자기들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증거라고 말이다. 이런 말이죠. 그 중간에 또 한 서너 줄 다음에 보면은 마치 귀족이 자기 집에서 불어 차려 입으려는 것은 공연한 헛수고이든 말이다. 그의 집과 하인들, 그의 요리사들은 충분할 만큼 그를 받들고 있다.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고, 이 소크라테스가 그의 왕에게 한 조언은 내 보기에 까닭이 없지 않다. 가구와 식기는 오래도록 쓰여 후대까지 전해지는 것들이니 호화롭게 할 것이고, 그 즉시 쓸모도 기억도 사라져버리는 다른 화려한 것들은 무엇이나 피하라고 말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소비 성향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페이지에 218쪽 네 번째 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바 이런 것은 소비 성향이겠죠.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나 감동하는 쾌락으로서 충족되자마자 기억에서 사라지며 분별력 있고 진중한 사람이라면 누구도 팽크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 다음에 뭐 재밌는 표현들은 219쪽의 7번째 줄에 판결의 권위는 판관을 위해서가 아니라 재판받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 다음 219쪽 밑에서 두 번째 줄에 후득한 사람 후득함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후득함은 왕의 다른 덕성에 비해 건장할 만한 것이 도저히 못되며 폭군 디오니시우스가 말했듯이 전제정 자체와 어울리는 유일한 것이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줄에 보면 만약 군주의 후득함이 분별없고 또 절도를 잃는다면 나는 차라리 그가 인색해지는 쪽을 바란다. 그 다음에 왕의 덕성은 무엇보다 정의로움에 있다. 그리고 정의로움을 이루는 온갖 부분 중에서도 후득함에 수반되는 정의야말로 왕들을 두드러지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정의로움은 다른 이를 매개로 행사하는 데 비해 이것만은 특별히 자신들의 직분으로 남겨두었기 때문이다. 지나친 관우함은 왕들이 호의를 얻는 수단으로서는 허약하다. 왜냐하면 호감을 갖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반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 군주론에서도 나왔던 얘기 같아요. 이런 식의 얘기는 이제껏 그것을 써먹은 것만큼 이제는 그만큼 덜 쓸 수밖에 없게 되었다. 즐거이 행하는 일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게 만드느라 애쓰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있겠는가. 그 다음 페이지도 보면 221쪽의 세 번째 줄에 과도하게 내주는 군주 신하들은 과도하게 요구하게 된다. 그들은 이치에 따라서가 아니라 사례에 따라 제 몫을 가늠한다. 그 다음에 밑에서 10번째 줄점에 그러므로 군주는 내 줄 것이 바닥날수록 친구도 더 드물어지게 된다. 그 다음 계속해서 충족될수록 더 커져가는 담력을 그가 무슨 수로 채워줄 수 있겠는가. 얻을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얻은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 권리가 된다는 것이지. 탐욕은 변망덕이 가장 주요한 특징이다. 참.
이런 표현들은 참 우리가 평상시에 그렇게 느낄 수 있으면서도 이런 표현을 보면은 참 반갑게 느껴지네요. 그 다음 페이지 222쪽에 세 번째 줄에 크로이소스가 기루스한테 망했잖아요. 그렇죠. 이 크로이소스가 황제의 후한 태도, 이제 황제는 기루스입니다. 기루스의 후한 태도를 나무라면서 만약 그가 좀 더 인색할 줄 알았다면 금고가 얼마나 더 늘어났을지를 계산해 보였다. 그러니까 기루스는 자신의 너그러움을 정당화하고 싶어서 전 지역으로 사신을 파견해서 특별한 도움을 주었던 귀족들에게 자기가 지금 필요하니까 최대한의 돈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얼마쯤이 가능한지 밝혀서 보내달라고 그랬다는 거죠. 맹세스를. 그러니까 크로이소스가 계산한 액수보다 그 합산한 그 금액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얘기죠. 그 총액은 크로이소스가 질 나갈 수 있다고 계산한 액수보다 훨씬 더 많았다. 그래서 이제 기루스가 그에게 말했다. 내가 다른 군주들보다 재산을 덜 사랑하는 것은 아닐세. 차라리 더 아끼는 쪽이지. 내가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저 많은 것들의 헤아릴 수 없는 재산을 얻었는지 자네는 보고 있지 않는가. 의무도 애정도 없고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보다 그들이야말로 내게는 얼마나 더 충실한 근고직인지 말일세. 그리고 다른 군주들의 정오와 시기, 경멸을 내게 불러오는 근고들보다 내 재산이 얼마나 더 제대로 보관되고 있는지도 말일세. 술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이게 또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223쪽의 다섯 번째 줄에 낯선 이에게 건네주려고 정당한 주인으로부터 돈을 빼앗는 것은 관대함이라 볼 수 없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딘가에서 정치학인지 뭔가 모르겠습니다. 윤리학인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을 남한테 주잖아요. 주는데도 이제 제한이 있다는 거죠. 거기 보면은 이 말이 나옵니다. 네 돈이어야 된다. 네가 여유가 있으면 돈이야. 그 다음에 절대 남한테 훔쳐서는 안 된다. 그 돈은. 그러고 네한테 선의를 받는 사람이 정의로운 자여야 된다는 거야. 나쁜 놈한테 줄 필요 없다는 얘기죠. 부정의한 사람한테 줄 필요 없다는 거지. 자, 너는 내 신민들이 너를 자기들의 왕이 아니라 자기네 돈 주머니로 여기기를 바란단 말이나? 그들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으나 내 금고가 베푸는 친절이 아니라 내 미덕이 베푸는 혜택으로 그리하라고 그러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 문행경기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224쪽에 보면은 한 8번째 줄에 구경거리용 짐승들이 쏟아져 나오게 만든다. 처음에 하고. 그런 뒤 두 번째로는 물을 대가지고, 그게 물을 대가지고 해전도 하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물을 대어 깊은 바다처럼 만든 뒤 수많은 바다 개수들이 떠다니며 전함들이 가득 떠서 해전을 연출하고. 세 번째, 땅을 다시 고르고 물이 마른 게 아니라 금투사들의 대결장으로 만든다. 네 번째로는 그냥 모래 대신 붉은 모래와 소합향을 뿌려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장대한 황년을 베풀고자 하는 것이니. 그 당시 운행 경기장의 사치스러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용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226쪽에 보면은 또 갑자기 그 글 중에 딱 중간쯤에 보면 마지막 줄 같죠. 마지막 설명문의 마지막에 우리의 지식은 품이 너무 좁고 수명이 짧으며 시간의 폭도 소재의 폭도 빈약하다. 이집트 사제로부터 다음 페이지 227쪽이죠. 그들 나라의 긴 역사며 애국 역사를 배우고 간직하는 방식을 배웠다고 서술한 솔론의 이야기는 이 점에서 배척할 만한 적은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공간과 시간의 무한한 광대함을 우리가 맹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느 쪽으로든 뛰어들고 뻗어나가는 정신은 사방으로 걸어 나가면서 그의 행보를 멈추게 하는 어떤 한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니 이 무한 속에서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의 존재의식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누군가에 의해 알려진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그다음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자연에 있어서 유일하고 희귀한 것은 없으며 우리의 암도 역시 그러한데 그 위에 우리의 학문 체계를 세우기에는 그것은 너무도 빈약한 토대이다. 그 다음에 또 신세계 이야기가 나오죠. 229쪽에 보면은 그 중간에 밑에서 10번째 줄인가요? 그 마지막 그 패러그래프 보면 타고난 정신의 명석함과 정확함에서 그들이 우리에게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룩스코와 쿠스코와 멕시코 도시들의 어마어마한 장엄함이며 쭉쭉 나옵니다. 마지막에 두 번째 줄에 그러나 경건함이나 법의 준수, 선의, 후의, 충직함, 솔직함 등을 그들만큼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는 그 덕을 크게 보았다. 그들은 이 점 때문에 패배하고 팔리고 배신당했던 것이다. 그 사람은 순박하게 대했다고 그러죠. 230쪽 마지막 줄에 보면은 밑에서 두 번째 줄 우정과 신뢰의 가면에 넘어가 낯설고 모르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호기심 탓에 기습을 당한 이들이 그들이다. 231쪽의 네 번째 줄 자기네 신들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수천의 남자, 여자, 어린애들이 피할 수 없는 위험 앞에 그토록 여러 번 나서서 자신을 내던지는 저 불굴의 열정을 볼 때 그 사람들은 그 신들 앞에 자기 몸을 바칠 때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올라가가지고 머리를 딱 쳐박으면은 내면은 머리를 그대로 댕강댕강 잘라냈다 그러죠.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그 뭐 어떤 믿음이 좀 있었겠죠.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고. 근데 이제 이게 이 신세계에서 이 사람들이 했던 코르테즈가 아스텍을 멸망시키고 피사로가 잉카 제국을 멸망시켰다는 거죠. 물론 말도 안 되는 거죠. 인원으로 따지면 몇백 명이 그 수만 명한테 이겼다는 거는 물론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너무 순박했고 전염병을 갖고 이제 버티려 가지고 병이 돌아가지고 짐을 못 썼다는 것도 있고 너무 순박했다는 거죠. 그 쳐들어갔는데 빗자루를 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길도 이런 식으로 순박한 사람들. 그러고 말이 그때 없었거든요. 신대륙에는 그 말 탄 모습들을 보고 겁먹기도 하고 또 하늘에서 내려온 신들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얘기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인문주의자들은 굉장히 그 죄책감을 느꼈겠죠. 이 사람도 그 몽테뉴도 한 사람이겠죠. 거기 보면은 그래서 231쪽에 딱 중간쯤에 어찌하여 몹시도 고귀했을 수 있을 정복의 사업이 알렉산드로스나 저 고대 그리스인가 로마인들의 손에 맡기지 않은 것일까? 안타깝다는 이 스페인 에스파냐 사람들이 가가지고 완전 해닥지를 다 지어놨다는 거죠.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그래도 알렉산드로스는 별로 좋게 평가 안 했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좋은 정복자로 이들에 비하면 그렇죠. 참 그 사람들하고 답변한 거 보면은 233쪽 그 사람들 요구했을 때 답변했겠죠. 그 이에 대한 그들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평화로운 자들이라고 하는데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낯빛이 그러하지 못하구나. 이 사람은 이제 가서 평화롭게 카사티아 왕의 사절로 왔다 샀고 그랬겠지. 예? 그 다음에 교황께서 인도 땅 전체를 그 왕에게 하사하였다는 표현들. 당신들의 왕으로 말하자면 그가 뭘 요구하는 걸 보니
뭘 요구하는 걸 보니 가난하고 처지가 공고한 모양이다. 이런 표현들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233쪽에 유일신으로 말하자면 너희 하는 이야기가 듣기는 좋았다만 우리가 우리 종교를 그렇게 오랫동안 유익하게 사용한 터에 세상 바꾸고 싶지는 않으며 우리는 친구나 아는 이들이 해주는 충고만 받아들이는 데 익숙하다. 협박으로 말하자면 상대가 누구인지 그들의 역량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을러대는 건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징표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그 다음에 재밌는 표현들이 238쪽에 8번째 줄에 멕시코 왕국의 주민들은 그곳 다른 민족들보다 몇 가지 점에서 더 높은 수준의 문명과 예술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처럼 우주가 종말에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해 우리가 이야기한 참상을 그 조짐으로 여겼다. 그들은 이 세계의 존재가 5개의 시대로 나뉘며 5개의 태양이 차례로 떴다 지는데 그중 4개의 태양은 이미 때를 다 했고 그들이 비추고 있는 것은 5번째 태양이라 했다. 종말에 가깝다는 얘기겠죠. 첫 번째 태양은 온 세상을 덮은 대홍수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생명체가 함께 사라졌고 두 번째는 하늘이 인간 위로 무너져 내려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질식시켰으며 이 시기에 거인들이 살았다고 하는데 그들이 스페인인에게 보여준 거인들의 뼈를 보고 짐작하자면 거인들의 키는 20뼘 높이가 되었다. 세 번째는 불에 의한 것으로서 남김없이 다 불에 타서 모든 것이 소멸되었다. 네 번째는 대기와 바람이 요동쳤는데 여러 개의 산들마저 무너지게 했다. 사람들은 한 명도 죽지 않았지만 못생긴 추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한다. 이 네 번째의 태양이 사멸한 후 세상은 25년 동안 줄곧 어둠 속에 갇혀 있었는데 그 15년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창조되어 다시 인류가 태어났다. 10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이 살아가는 어느 날 태양이 새로 창조되어 나타났다. 그 3일째 되던 날 옛 신들은 죽고 그 뒤 새로운 신들이 천천히 태어났다. 이 네 번째 변화의 횟수는 전체의 대회합과 일치하며 이것은 천문학자들이 추산한 바로는 800 몇 년쯤 전으로서 이로 인해 세상에 몇 가지 중대한 변화와 쇄신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네. 그 다음에 페루에서 보이는 저 도로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240쪽 마지막에 수레 이야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수레 이야기 엄청나게 한다 해두고 별로 그렇게 안 했는데 그들은 수레 대신에 다른 운송수단 말고 사람들 어깨를 빌려 사람의 힘으로 이동하는 식이었다. 페루의 저 마지막 왕은 생포되던 날 전투 중에 이처럼 한강 가마에 올라 한강 의자에 앉아 있었다. 산채로 잡으려 한 까닭에 그를 밑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가마맨 자들을 죽이면 죽이는 대로 그 수만큼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투어 죽을 자들의 자리를 채우려 나서는 바람에 아무리 죽여도 왕은 결코 떨어뜨리지 못하다가 마침내 말을 탄 한 군인이 달려들어 왕의 몸을 직접 붙들더니 그거를 땅에 쓰러뜨렸던 것이다. 이게 수레에 대하여가 나오면서 이걸 설명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갑시다. 7장으로 갑시다. 근세의 불편함에 관하여. 7장은 조금 짧네요. 이게 또 근세를 비난하는 말로서 분풀이를 해보자 합니다. 우리가 근세를 못 누리니까. 이게 보면은 네 번째 줄에 만상에는 무엇이나 단점이 들어있는 법이다. 일반적으로 근세의 명백한 이점은 내킬 때 거기서 비켜 쓸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표현.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줄에 마지막에서 한 일곱 번째 줄쯤 보면은 기적이 아니고서야 그것을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근세의 본질이 그렇게 명백하게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안 좋은 게 있다는 얘기죠. 불행을 견디는 노력을 나름없이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보잘것없는 운명에 만족하고 근세를 멀리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 별로 없는 일 같다. 내 생각에 그 정도는 세물에 불과한 나 같은 얼떡이도 별바 내서지 않고 도달할 수 있는 미덕으로 보인다. 근데 근세를 이렇게 멀리하는 이러한 거부가 좀 쉽다고 했는데 이게 보면 또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마지막 줄에 근세를 멀리하는 이러한 거부에는 근세에 대한 욕망 자체나 그 향유보다 더 큰 야심이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부에 수반되는 영광을 여전히 고려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거기엔 근세에 대한 욕망이나 향유보다 더 큰 야심이 숨어 있을 수 있다. 야심이란 평범함에서 벗어나 이례적인 방식으로 제 길을 내어가는 것이 더 그 본성이 맞으니 말이다. 이런 겁니다. 이 사람 이야기지만 한번 또 봐야 되겠네. 나는 이 사람이죠. 몽테뉴는 인내를 향해서는 내 마음을 날카롭게 벼리고 욕망을 향해서는 그것을 약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인내는 좀 키우려 그러고 욕망은 좀 줄인다는 얘기고 내 소망에 남들만큼 자유로움과 분별 없음을 허락한다. 그 다음에 다음 줄에 나 스스로를 너무나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더 높아지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결단성에서 지혜에서 건강에서 그리고 또 부유함에서 이 부유함이 재산상의 부유함 아닐까요? 돈은 바랬던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네. 그것도 절제되게 조심스럽게 나를 위해 적합한 방식으로 성장해 가기를 바란다. 지극히 안 보죠. 그러니까 이게는 우리는 그냥 그 옛날에는 약간 청빈이 좋다고 했잖아. 우리 유교 사상에서는. 근데 이게는 보면 이게 뭐 르네상스 그런 그 분위기가 좀 풍기는 것 같기도 해요. 그것도 절제되고 조심스럽게 나를 위해 적합한 방식으로 성장해 가기를 바란다. 그러나 맹성이며 막강한 근위는 내 상상력을 짓누른다. 이 사람 보면서 그렇게 너무 앞서가는 건 싫고 너무 또 이게 뒤처지는 것도 싫다는 얘기죠. 세 번째 정도가 지위가 더 나을 상 싶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가련한 무명 인사로서 움직여 싸우고 싶지도 않고 이거 그렇게 너무 무명 그다음에 평범한 사람으로 몰기 싫다는 뜻 같아요. 그래서 그렇듯 나는 중간쯤 가는 지위가 익숙하다. 그렇고 제일 마지막 줄에 자연이 마련해 놓은 것은 무엇이나 똑같이 알맞고 편하다. 이 다음 페이지. 나는 이처럼 게으른 영혼을 가지고 있어서 행운의 가치를 그 높이로 재지 않고 얼마나 쉽게 얻을 수 있는지로 잰다. 그러니까 이 표현도 재밌는 표현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사람을 대립시켜 놓고 이야기하죠. 다섯 번째 줄에 루키우스 토리우스 발부스 라는 사람입니다. 처럼 점잖고 잘생긴 데다가 박약하며 건전하고 능통하고 모든 종류의 안락함과 즐거움이 풍부한 사람. 고요하고 오직 자기만의 삶을 누리며 영혼은 죽음과 미신, 고통과 다른 모든 인간 삶의 비극의 굴레에 맞서 잘 준비되어 있고 이런 표현입니다. 최후에는 무기를 들고 죽은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르쿠스 레굴루스의 삶이 있으니 앞에 사람은 이름 없고 위험도 없고 다른 하나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사람이죠. 이 키케로는 그 주에 보면은 존재의 기쁨을 절도 있게 맛볼 줄 알았던 행복한 발부스를 제시한 뒤에 고결한 용덕의 표상이었던 레굴루스가 그보다 더 뛰어난 인간력을 선언하는데 몽테뉴는 발부스가 자기한테 좀 맞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기 첫 번째 삶에는 10살의 실제를 공감할 수 있을 테다 이런 표현입니다.
참 박학하고 다양한 얘기합니다. 다음 페이지 244쪽에 나는 행하는 것이건 당하는 것이건 지배하는 것을 해모한다. 이래놓고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면 얘를 어디서 갖고 오는가 하면은 헤로도토스 역사에서 갖고 오고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그 마구스가 뭐 독재하고 이럴 때 7인이 모여가지고 회합을 했다 그랬죠. 이게 그 공모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페르시아를 침공해서 성공을 하게 하죠. 그 7인이 모여서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을 합니다. 의논할 때 누구는 아테네 민주정 같은 그런 걸 제시했고 다리우스는 군주제를 제공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온 게 오타네스입니다. 오타네스가 뭐라 했냐면 선출하건 제비를 뽑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권리를 내 동료들에게 내주고 나는 빠지겠다. 대신에 자기와 자기 가족이 제국안에서 오래된 법 말고는 어떤 예속과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살게 해줄 것. 이 사람이 지배를 해만다고 하면서 예를 든 게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통솔하는 것도 통솔 받는 것도 견딜 수 없으니 이 법을 해치지 않는 한 온전한 자유 속에 살게 해줄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 이 사람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 내 생각으로는 이 세상에 가장 고되고 어려운 직업이 의연하게 왕노릇하는 일이다. 이게 이 딱 밑줄 치고 이 고사서가 뭡니까? 고사가 아니고 고사지 고사. 다모클레스의 금입니다. 다모클레스의 금, 그 그리스 시대에 시라쿠사의 그 왕이 있었는데 왕의 부하 이름이 다모클레스라는 있었는데 다모클레스가 하루 왕 보고 야, 니 좋겠다. 뭐 이렇게 좋겠죠. 화로운 왕궁에 생활하는 게 얼마나 좋나. 그러니까 이 왕이 다모클레스 보고 그 자리에 앉아봐라. 앉아보니까 왕자에 앉았어요. 앉아보니까 위를 쳐다보니까 말총 그 조그만한 그 간단한 가루에 그 칼이 딱 달려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만큼 왕의 자리는 위험한 자리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케네디가 핵무기를 지칭하면서 다모클레스의 금이란 말을 썼죠. 그래서 이 말이 또 유명해졌던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전줄에 그토록 과도한 권능을 가지고 절투를 지키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런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245쪽에 다섯 번째 줄에 근세의 불편함에는 다음과 같다. 사람들이 서로 사귀는 데 있어서 명예와 용기가 남에게 뒤질세라 육체나 정신을 겨루며 서로 부딪히는 시합보다 더 즐거운 일은 없을 듯하다. 그런데 군주들은 결코 이런 시합의 재미를 맛볼 수가 없다. 다 왕들한테 보면 저주해야 되죠. 시합하면 이런 재미 못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왕이 군주들이 제대로 배우는 것은 말 다루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말은 일부러 뭐 인간들처럼 져준다든지 알아서 기는 건 없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246쪽에 네 번째 줄에 있고 그 다음에 또 갑자기 여덟 번째 줄쯤에 호메로스는 트로이 전쟁에서 일리아스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초장에 보면은 이기는 뭐 로마 시대 이후니까 비너스란 말을 썼지만 아프로디테죠. 아프로디테가 디오메데스가 휘두른 칼에 부상을 당하죠. 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부상당하는 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부드럽고 섬세한 신에게 아프로디테죠. 용기와 대담성이라고 하는 위험을 겪어보지 않은 이에게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자질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중간에 247쪽에 보면 딱 중간점에 한 10번째 줄점에 보면은 왕이라고 하는 특성이 그 사람의 다른 본질적인 진짜 특성들을 질식시키고 소멸시키며 왕들에게는 오직 왕위와 직접 관련되고 왕위에 소용되는 행위, 왕의 책무를 수행하는 일들로서만 그 자신을 가치 있도록 허락되어 있다. 그 다음에 247쪽에 보면은 찬양만이 아니라 결점이나 악득도 강화되고 정당화한다.
모방을 통해서도 그렇게 한다. 알렉산드로스가 고개를 좀 까뚱하고 잘 있거든요. 그래서 신하들이 따라했다는 얘기. 그다음에 왕이 근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시 행례를 부하들이 냈다는 얘기. 왕이 임금이 왕비를 미워하니까 지도 지 마누라 미워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248쪽에 그 밑에서 10번째 줄에 그러나 시작했던 이야기를 마무리하자면 이제 마무리합니다. 근세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하는 게죠. 아드리아누스 황제가 어떤 단어의 해석을 놓고 철학자 파보리누스와 논쟁을 하는데 이 철학자가 곧바로 자기가 듣다고 해버리는 것이었다. 그의 친구들이 투덜거리자 그가 말했다. 자네들 농담하고 있나? 30개 여단을 통솔하는 그가 나보다 더 아는 게 덜하다고 여기고 싶은 건가? 이런 표현. 그 다음에 아우구스투스는 아시니우스 폴리오를 공격하는 시구를 지었다. 폴리오가 말하기를 나로서는 입을 다물겠다. 추방행을 공고할 수 있는 이를 상대로 글을 쓰는 것은 지혜로움이 아니다 했다. 알아서 깃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거기 보면 그들은 옳았다 하면서 예를 듭니다. 왜냐하면 디오니시스 이 사람이 시칠리아의 그 시라쿠스의 왕일 겁니다. 시에 있어서 필로세누스를, 산문에 있어서는 플라톤을 당연히 어렵다는 이유로 전자는 채석장으로 보내고 후자는 아에기나 섬에 노예로 팔아버리라고 보냈던 것이다. 이 플라톤을 보냈는데 플라톤이 이제 아마 이게 도망쳤을 겁니다. 이렇게 했는 모양이죠. 플라톤이 그 시라쿠스에 몇 번 갔었죠. 몇 번 가가지고 그 선생도 했는데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